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 포지타노라는 닉네임 쓰신 회원분께서 올려주신 글 하나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나름 의미 있는 글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좀 꼽아봤어요. 다주택자를 위한 글이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의견에 대해서는 개인 회원의 의견이고, 사실 저도 되게 동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글을 꼽았습니다만, 이 글에 대한 평가, 지금부터 방송할 내용에 대한 평가는 보시는 여러분 각자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칵테일 이론에 대한 얘기인데요. 부동산 시장 지금 분위기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자, 칵테일 이론, 리스크를 점검할 때, 이거는 제가 붙인 이름이에요. 포지타노님의 원래 글의 얘기는 현재 정부는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 제목으로 쓰셨는데, 북카페에 올라온 글이에요. 대략 이런 글입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쭉 내용을 써주셨는데요. 이걸 놓고 읽으면 조금 눈에 안 들어올 것 같아서 제가 요약을 좀 해봤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포지타노님의 말씀은 이래요. 서울의 부동산 시장 가격은 아직 꼭지까지 찬 건 아니고, 머리까지 올라가는 과정이라고 하면 현재는 한 어깨 정도까지는 올라왔고,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어서 조금 당분간 서울의 부동산 시장 가격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즉 다시 말해서 자기는 하락론자, 폭락론자도 아니고, 아직은 지금이 부동산 가격이 먹을 게 있는 수준의 어떤 가격대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6.19 부동산 대책이 나왔고, 8.2 부동산 대책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조이는 내용들이 나왔고, 특히나 이제 대출 규제 등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는 자금을 되게 압박하는 그런 대책을 쓰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10월 달에 가계부채 대책 낸다고 하고, 추가적인 대책들도 계속 예견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제 지금 정부는 되게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는 자금과 어떤 투자 유인들, 다주택자들을 집을 못 사게끔 하는 강력한 지금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상황을 보면 이렇다는 거죠. 다주택자라고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남들보다 많이 번다는 게 아니에요. 1주택 갖고 있는 사람이나 3주택 갖고 있는 사람이나 소득을 따져보면 다주택자의 소득이 특히 더 많은 게 아닌데, 이게 가계 부채 문제를 얘기할 때 우리나라가 OECD 평균 부채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부채에 우리나라는 지금 전세라고 하는 특별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전세금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이런 다주택자들의 가계부채가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가계담보대출이 보통 한 500조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이게 그러면 GDP, 우리나라 이제 국내에서 생산되는 1년 GDP의 한 3분의 1 정도래요. 그럼 이게 심각하지 않은 게 아니라, 실제로 전세금도 한 500조 정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대략 그럼 1000조 합치면 GDP의 약 3분의 2 정도가 되면서, 이 전세 보증금을 가계의 어떤 부채로 잡는다고 하면 이자를 지금 안 내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 부채의 수준 자체는 절대로 적은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부채도 자산이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결국 남의 돈을 끌어 들어와서 있는 거잖아요. 당장 이 문제는 우리가 이게 그래서 무슨 소리냐. 이 문제는 되게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북카페에서도 종종 올라오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줘요. 전세 만기가 됐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못 나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글들이 간혹 올라오긴 하거든요. 이 실제에서 되게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에요. 이게 그럼 왜 문제가 생기느냐? 임대인은 보증금을 줄 돈을 안 갖고 있죠. 이 보증금 누가 내야 돼요?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 세입자가 전세금 내면 그 돈 받아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인은 기본적으로 이 전세 보증금 결국 뭐냐면 돌려줘야 될 이 돈에, 자금에 있어서 취약한 상황인 건 맞는 거죠. 그리고 과거의 IMF 때를 우리가 돌이켜서 생각해 보시면, 저는 아직도 이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역전세난이라는 게 있어요. 전세가 3천만 원 하던 게 2천만 원으로 내려가면서 보증금 1,000만 원 내놓으세요 하는데, 임대인은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했단 말이에요. 소위 말해 역전세난이 생기게 되면 이게 되게 골치 아픈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런 사례가 없었던 게 아니라 과거에 있어 왔던 부분도 확실히 있어요. 지금도 얘기 나오는 게 이제 갭 투자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갭 투자라는 게 뭐예요? 결국 높은 전세가를 끼고 매매가랑 전세가랑 그 차이를 보고서 시세가 더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은 별로 없고, 우리가 농담삼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이 집에서 현관만 내 거고 나머지는 은행 거야. 대출이 그만큼 많이 껴있음을 이제 되게 자주적으로 설명해서 이런 얘기들도 하죠. 예, 저도 그런 표현 쓰긴 하는데, 반대로 전세 같은 경우도 그렇죠. 보통 서울에 지금 전세가율이 얼마라 그러죠? 뭐 70몇 % 낸다 그러잖아요. 75%가 전세라고 하면 1억짜리 집이면 7,500만원 세입자가 보증금 내서 들어와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주인이 갖고 있는 자산은 2,500만원 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입자가 어떤 담보를 더 많이 제공해주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집을 여러 개 깔고 있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갭 투자를 여러 개를 해서 여러 개를 깔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범주 내에서 어떤 충격이 오게 되면 이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되게 위기에 봉착하고 되게 유동성 위기라든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저는 항상 이 살아오면서 보았던 것들이 저도 계속 오버랩이 되는데, 뭐 제가 뉴스 읽으면서도 몇 번 언급한 바 있는데, 인천이었나요? 어디 그 일가족 자살 사건이 계속 생각나요. 근데 이분들이 되게 생활고랑 이런 걸 비관을 해서 일가족이 자살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을 15채나 갖고 있었던 가장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경매 투자 이런 걸 하듯이 대출 부채를 계속 끌어안으면서 부동산 투자를 해왔는데, 부동산 시장이 경기가 침체되고 죽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하락하게 되니까 결국 부동산 자산은 깔고 있는데 그만큼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상황이 생기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현금이 안 돌고 하니까 그런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던 사례가 있죠. 이게 굉장히 오래된 10년 전, 20년 전 얘기 아니에요. 몇 년 전 얘기거든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반등해서 지금 좋은 시절이 되기는 했으나 언제 또 다시 이런 시절이 오지 않으란 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제 차주는 이제 집을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 그런 위기였던 시절에 대한 기억, 경험은 계속 되새기면서 리마인드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자, 그런데 이 포지타노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갭 투자라고 하는 이 말이 만들어진 지 몇 년 안 됐어요. 이 갭 투자라고 하는 말이 시골의 7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갭 투자라고 하는 내용이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리고 공공연하게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뭔가 문제가 있는 시점이다. 주의해야 될 시점이다. 본인은 이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러면서 다른 주식 쪽에서 칵테일 이론이라고 이제 그 내용이 오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좀 볼게요. 자, 칵테일 이론이에요. 칵테일 파티에 참가한 사람들의 태도를 통해서 장세를 읽는 법이에요. 장세. 이 부동산 시장도 결국 이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종의 시장, 공급하는 사람하고 수요하는 사람이 있고, 이 수급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부분들이 정해지는 건데, 이제 이 이론 자체는 주식 펀드 매니저인 누가 얘기를 한 거라 그래요. 칵테일 파티에 참가한 사람들의 주식 투자에 대한 어떤 의견들을 들으면서 내가 사야 될 때냐 팔아야 될 때냐 그런 장세를 읽는 법이라고 하는 건데, 부동산 시장도 우리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부동산 커뮤니티라든가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얘기들 이런 걸 보면 지금이 어떤 분위기인구나, 이겠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죠. 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사람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붓카페를 일단 첫 번째로 보고요. 두 번째로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는 오픈 채팅방이 한 5개 정도 있어요. 여기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의 관심사라든가 의견이나 이런 걸 항상 주의 깊게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가끔 뭐 북카페에서 설문조사도 하긴 하고 그렇죠.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의견, 지금 이 칵테일 이론에 비추어서 이제 부동산 신작도 한번 좀 보면 되겠는데요. 시장은 4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 자, 칵테일 파티에 참석을 해서 내가 펀드 매니저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아, 그래요? 그냥 대부분 이렇게 그런가 보다. 관심이 없대요. 그리고 뭐 연예인이라든가 유명한 사람 보면 다 사람들 그쪽에 관심이 있지. 펀드 매니저라고 하는 직업, 다시 말해서 주식, 돈을 만지는 직업에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무관심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장세가 반전될 거란 징조다. 다시 말해서 너무 사람들이 투자에 대해서 무관심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때는 사도 된다. 절대 과열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또는 되게 하락해 있는 상태일 수도 있겠죠. 관심이 없는 상태. 이때가 이제 사도 되는 상태라고, 사도 크게 실패할 일이 없는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다음 단계는 뭐냐? 두 번째 2단계는 제가 펀드 매니저 일을 하는데요. 그러면 그러세요? 뭔가 물어보고 싶은 건 있지만 그냥 말 안 하고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 단계, 이제 잠깐 머뭇거리다 가는 단계, 이때가 이제 2단계인데, 시장 상황에서 보면 아까 이런 저점에 비해서는 한 15% 정도 주가들이 보통 상승한 단계. 그러니까 뭔가 이슈가 상승했다가 이슈가 있으니까 펀드 매니저면 이런 걸 맨날 보는 사람이니까 내가 뭔가 물어보면 조금 조언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머뭇거리다 간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주식에는 관심 없는 상태. 이제 이때가 2단계래요. 자, 이제 3단계는 뭐냐면, 자, 이 한 무리예요. 한 무리의 사람들이 펀드 매니저를 둘러싸고, 주가가 요새 난리 괜찮은 것, 주식 사도 지금 되나요? 주가가 혹시 오를까요? 주가가 지금 오르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좀 물어보는 단계. 이게 이제 3단계래요. 이 3단계는 뭐냐면 이미 주가는 30% 이상 오른 시점이고, 이미 그걸 물어보고 있는 사람들 자체가 대부분이 투자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숙성해 있는 상태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상태가 3단계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4단계입니다.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이 나 이번에 어디 투자했는데 거기가 괜찮은 것 같아, 유망할 것 같아, 그래서 여기가 좋을 것 같아서 투자했어, 뭔가 나름대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누가 어디에 얼마 투자를 했는데 얼마를 벌었대, 누가 무슨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얼마를 벌었대, 그렇게 해서 누가 얼마를 벌었다는데 대박 났다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가 부풀려지는 시점. 그러니까 말 그대로 파티 참가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자기가 투자한 종목, 투자하려는 종목들,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남 누가 얼마를 벌었네 어쩌네라고 하는 게 이제 전설처럼 부풀려지고, 투자가 되게 이제 대화의 화두로서 굉장히 공공연하게 얘기되는 단계가 4단계가 됩니다. 자, 이 4단계가 되면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요? 상투의 징후로요, 이때가. 그리고 이후 증시는 곧 하락할 그런 단계라는 거죠. 우리 뭐 주식에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주식 객장에 누가 모이면 뭐 주식장이 이제 꺾일 거란 얘기다, 뭐 이제 그런 얘기처럼, 이제 칵테일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관심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결국 이게 그런 거거든요. 파티 참석자들 전부가 투자 종목을 얘기했다는 거는 주식시장에 돈이 그만큼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투자 자본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게 결국 정해져 있는 물건들의 돈이 이렇게 막 울밀듯이 들어오는 건데, 이제 이걸 받아줄 더 돈이 들어와야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이때는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라서 빠져나갈 사람만 있지, 상황에 따라서 더 들어올 사람이 없으면 결국 이제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가격 자체가 그렇게 계속 성장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봅니다. 칵테일 이론. 칵테일 파티에 참가한 사람들의 태도를 통해 장세를 읽는 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인데, 자, 저는 부동산 스터디 카페 운영자로서 부동산 스터디 카페가 부동산이라는 주제를 얘기하자라고 모여있는 커뮤니티 운영자로서 이 내용에 되게 공감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내가 부동산을 투자해서 얼마를 먹었네, 어디를 유망할 것 같아서 투자를 하겠네, 이런 얘기가 있었을까요? 예, 없었어요.
다 죽는 소리만 있고, 아, 진짜 애물단지. 그런 것만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부동산에 정말로 무관심한 상태. 지금 저희 카페 하루에 방문하는 분들의 숫자가 되게 많죠? 되게 많고, 그리고 하루에 가입하는 사람들의 회원 숫자만 하더라도 한 700~800명이 가입해요. 하루에 붓카페에 올라오는 글의 숫자만 하더라도 한 600개에서 800개 정도의 글이 올라오고요. 댓글 달리는 거는 몇만 단위예요. 그래서 무슨 글이 어느 순서대로 오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오갑니다. 그럼 몇 년 전에는 어땠느냐? 굉장히 한적했죠. 사람이 가입하는 숫자도 별로, 회원수 증가하는 것도 당연히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되게 미미했을 뿐더러, 그 다음에 게시글이나 이런 것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에 무관심한 시절이었죠. 그 시절에 부동산을 샀으면 어떻게 돼요? 보시면 이때 사도 된다잖아요. 그때 샀으면 지금 다 벌었죠. 몇 억씩 먹었죠. 막 인기 지역에 사신 분들은 몇 억 먹었고, 아마 서울 안에 뭘 사셨어도 굉장히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근데 부동산 카페가 그래도 조금씩 활성화되면서 커지기 시작한 게 한 2014년, 15년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2단계, 3단계를 이렇게 가면서 이제 커뮤니티도 되게 활성화되고 하면서 이제 상승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한 작년부터, 제 기억으로는 한 작년부터인 것 같아요. 작년부터는 이 성공담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디에 뭘 얼마를 어떻게 사서 남았네 어쩌네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지금도 아까 부동산 채팅방 이런 거에 보면 님은 정말 투자를 잘하셨네요. 아, 내가 왜 그 시절에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투자했던 사람들의 성공담에 대해서 되게 부러워하고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또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겁니다. 아, 요새는 어디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느 지역이 좋을 것 같아요?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새 보니까 여기가 이런 호재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지역에 대한 발굴에 대한 얘기가 엄청 많아요. 카페 커뮤니티에도 그렇고, 지금 하루에 몇백 개씩 올라온다는 글이 다 그런 거죠. 우리 동네가 이런 게 장점이, 이 동네가 저런 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얘기하면서, 아, 여기가 이런 장점이 있어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임장을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뭐, 투자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되게 막 벌어지고 있는 시점인 거죠. 이 부동산 카페 운영하는 운영자가 이런 식으로 막 말해도 되나? 예. 근데 제가 생각하는 관점도 사실 비슷해요. 그러면 지금 시점이 4단계냐, 3단계냐, 4단계냐? 자, 이제 이 포지타노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3단계에서 서울 부동산 같은 경우는 3단계에서 4단계 초입 정도 되는 것 같다. 다시 말해서 이미 좀 올랐고 사람들이 되게 관심을 가지는 시점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한편으로는 얘기한 것처럼 투자 종목에 대한 얘기도 하고 투자한 어떤 수익을 낸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보이는 그런 시점이다. 어느 정도 이제 고점, 거의 끝 고점으로 가고 있다. 아까 첫머리에서 얘기를 했죠. 예, 어깨 정도까지는 온 것 같고 머리까지는 아니라서 아직은 좀 더 올라갈 부분이 많이 있어 보인다.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이 중요합니다. 결론. 그래서 왜 그러면 포지타노님께서는 이 글을 쓰셨느냐. 이게 다 각자마다 포지션이 다르잖아요. 아직 먹을 게 남았다라고 생각하면 좀 현금을 들고 있거나 조금 말 그대로 좀 유동성 위기가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더 살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분이 주목하고자 하셨던 얘기는 이거예요. 자, 1998년, 2008년, 무슨 때예요? 98년에는 IMF가 왔었고, 2008년에는 미국에서 시작한 금융위기가 왔었죠.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확 폭락하는 경험을 했잖아요. 이 당시에 무리한 대출을 끼고 투자를 했거나, 또는 무리하게 전세를 많이 끼고 이렇게 다주택을 했던 사람들이 망가졌던 그런 교훈을 되새겨봐라. 이게 이렇게 결국 남의 돈 갖고 이런 식으로 껴서 투자를 했다가 외부 리스크에 의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 외부 리스크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면 굉장히 힘든 시절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시절을 타산지석 삼아서 지금 투자해 놓은 분들의 포트폴리오를 각자 좀 점검을 해봐라. 이 다주택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는 돈줄을 쥐고, 말 그대로 부풀려지는 유동성을 막기 위해서 일단 돈줄을 쥐고 다주택자들이 집을 더 갖게 하는 것을 이렇게 막으려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 뭐냐면, 그 의미는
자, 부동산 시장으로 가는 돈줄을 쥐어놨으니 리스크가 감당한 부자들, 현금 많이 들고 있는 부자들 정도만 집을 사고 자금이 충분치 않은 사람들, 이렇게 전세금이라든가 대출이라든가 말 그대로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해서 다주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만에 하나 오게 될지 모를 조정기나 경제적 충격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부채를 줄이라는 어떤 시그널을 주기 위한 정책이니 그 정책에 순응하고 따라가는 게 맞을 거다 라고,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 되게 올바른 방향인 것 같다 라고 이제 지금 두둔하시는 어떤 그런 글을 쓰신 거죠. 자, 저도 사실 이제 포지타노님께서 쓰신 글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편이고 비슷한 의견입니다. 뭐 정책을 이렇게 내는 것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보다는 일단 정책 자체가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오는 유동성을 차단하고 다주택자들이 조금 더 집을 사게끔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끊어내려고 굉장히 되게 강한 정책을 쓰고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 하에서는 사실 뭐 빠져나갈 방법도 없어요. 뭐냐면 일단은 취득 자체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뭐 자기 자금 갖고 투자를 하겠다는 거야 뭐 그거 그 사람들 마음이지만 대출 활용하기 되게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고요. 되었고 이미 되었고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들고 있던 물건들도 성공적으로 엑시트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팔지 말란 얘기와도 거의 같아요. 다주택 중과 다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가 저는 절대로 금액 자체가 적지 않은 수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세율 자체가. 근데 더 중과를 해서 세금을 더 무겁게 매길 테니 앞으로 사는 것을 세금을 적게 내고 팔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 자체만 보더라도 뭐 다주택이 된다라고 그래서 자산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그만큼 더 내야 되니까 투자를 더 막 공격적으로 해야 될 그런 당위성, 필요성이 없어지는 상황이긴 하죠. 아무리 집값이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때문에 지금 뭐 정부의 이런 정책 자체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자금이 충분치 않은 사람들은 만에 하나 오게 될지도 모를 조정기나 경제적 충격에 대비해서 부채를 줄여라. 이 내용대로 따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 시점에서 다주택자들은 부채를 미리 줄여나가면서 좀 더 총알을 확보하고 다음에 혹시 오게 될지 모를, 이제 아까 우리 1, 2, 3, 4단계였잖아요. 지금 어디예요? 3단계에서 4단계 초입이라고 하면 부동산 시장은 또 다시 항상 좋은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거기 때문에 칵테일 이론에서 칵테일 파티 초기처럼 말 그대로 부동산 시장에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무관심하고 둔감한 시절이 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 부채를 줄여가면서 들고 있는 현금, 만약에 그런 시점이 되면 가계부채 대책도 또 바뀌겠죠. 좀 더 유동성을 풀어주는 형태대로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을 거고,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다시 이때는 사도 된다 그랬으니까 그 시점에 가서 다시 뭐 다주택을 할 수도 있고, 그때는 또 현금을 가지고 사게 되는 거니까 부채가 줄어져 있는 상태니까 또 기회를 얻을 수가 있겠죠. 저 개인적으로는 이 1단계의 시점이 언제 올 거냐, 저는 한 앞으로 5년이나 7년 정도는 돼야 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시간이 앞으로 더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상승 피크를 찍지 않은 거고, 앞으로 뭐 몇 년, 수년 내에 피크를 찍는 시점이 온다고 하더라도 피크를 찍고 나서는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떨어지는 하락장이 생길 수가 있고, 그 과정을 거쳐서 또 다시 반전해서 올라가는 시점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보통 부동산이 10년 주기, 15년 주기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또 이제 바닥을 찍고 찾는 시기가 또 나중에 올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시점을 잘 다져서 투자할 시점을 찾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은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현 이런 규제 하에서는 그런 방향, 정부의 정책 방향대로 따라가는 게 맞지 않겠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제목 보시는 것처럼 다주택자들이여 리스크를 점검하라, 이 제목은 이제 그 분께서 쓰신 내용을 토대로 제가 이제 붙여본 거예요. 뭐 그런 얘기가 되게 지금 시점에서는 리마인드하고 귀담아 들어봐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물론 항상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이런 단편적인 몇 개 얘기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단편적인 정보만 가지고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정책, 이거는 말 그대로 수요에 관한 하나의, 수요를 옥죄는 하나의 정책이에요. 정부 정책도 잘 봐야죠. 근데 이제 공급 정책 측면에서 보면 또 사실 살짝 생각이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게 못한다라고 하는 게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정책을 판단하는 거는 잘하는 판단이다, 못하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은 뭐 주관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근데 이제 정부의 공급 정책을 보면, 공급 정책 같은 경우가 제가 생각할 땐 영 시원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 정책도 그렇고, 그다음 새 정부가 내세운 도시재생 뉴딜 사업, 뭐 도시재생 사업에서도 철거 중심의 정비는 앞으로 하지 않을 거며, 그런 쪽으로 들어온 것들은 안 할 거며, 그러니까 주택 공급 자체를 그렇게 막 말 그대로 좋은 입지에 지어지는 공동주택들, 아무래도 수요가 굉장히 많은, 우리가 지금 막 지금도 가격들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좋은 동네 비싼 아파트들, 이제 이런 것을 대체해 줄 수 있을 만한 주택 공급에 대한 얘기는 잘 없고, 현재 지금 보면 뭐 내년에 시행된 소규모 주택 정비, 소규모 정비 사업이라든가, 이제 도시 정비, 그러니까 새 주택에 대한 공급 자체를 굉장히 제한하는 형태의 어떤 주택 공급 정책을 지금 펴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또 더 큰 변수로서 시장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말이 너무 어렵나요? 쉽게 설명을 하자면요, 지금 새 아파트를 앞으로는 이제 거의 안 지을 것 같아요. 지금 지으려고 하고, 지금 짓고 있는, 공사하고 있는 재개발 아파트, 새 아파트들 정도? 또는 이제 지으려고 막바지 지금 어디 건축심의 넘어갔습니다. 뭐 하고 있는 이런 데들이 이제 앞으로 한 2, 3년 정도 후에 짓기 시작하면 뭐 한 4, 5년, 5, 6년 정도에 이제 입주를 할 거거든요. 그 이후에는요, 지금 서울 안에서 결국 새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정비 사업밖에 없는데, 정비 사업이 이제 딱 공백이오기 때문에 새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어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거의 없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하겠지만, 서울 안에서 재건축하는 데는 다 강남, 서초, 송파, 옛날에 80년대, 90년대, 80년대 아파트 지어놓은 동네들이 그 동네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의 끝날 겁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에 대한 부분이 되게 큰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는 게 호랑이 없는 데에서는 뭐 토끼가 왕이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맞나요? 토끼가 왕? 예, 그런 것처럼 결국 지금 지어지는 새 아파트 이런 애들에 대한 가치가 되게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내가 만약에 들고 있는 게 그래도 지금은 먹어주는 동네에서 괜찮은 새 아파트고, 또는 그런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정비 사업물, 뭐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이런 거라고 하면, 결국 미래에 우량한 부동산 자산이 될 수 있는 물건을 들고 있는 거니까, 또 다주택자에서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측면 때문에 또 그걸 미리 정리하고 갈 수는 없는 거죠. 팔기도 되게 애매한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걔를 대체해 줄 만한 좋은 물건을 또 새로 들고 가기가 힘든 상황인 거니까. 그래서 뭐 정답은 없는 거죠. 정부가 지금 유도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방향, 또는 뭐 유도하고자 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방향에 따라서 시장의 향방이 어떻게 갈 것이냐, 여러분들도 한번 되짚어서 생각해 보시고 어떤 식으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정리할지를 조금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포지타노님께서 써주신 이 글, 제가 오늘 지금 한번 읽어보니 칵테일 이론에 따른 사람들의 반응들, 이런 부분들은 되게 의미 있는 좋은 글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따로 이렇게 파워포인트 만들어서 한번 같이 읽어봤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부동산TV 구독하기도 조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 자, 칵테일 이론이에요. 칵테일 파티에 참가한 사람들의 태도를 통해서 장세를 읽는 법이에요. 장세. 이 부동산 시장도 결국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종의 시장, 공급하는 사람하고 수요하는 사람이 있고 이 수급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부분들이 정해지는 건데, 이제 이 이론 자체는 뭐 주식 펀드 매니저인 뭐 누가 얘기를 한 거라 그래요. 칵테일 파티에 참가한 사람들의 주식 투자에 대한 어떤 의견들을 들으면서 내가 사야 될 때냐 팔아야 될 때냐 그런 장세를 읽는 법이라고 하는 건데, 부동산 시장도 우리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부동산 커뮤니티라든가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얘기들 이런 걸 보면 지금이 어떤 분위기인구나 이겠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죠. 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사람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붓카페를 일단 첫 번째로 보고요. 두 번째로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는 오픈 채팅방이 한 5개 정도 있어요. 여기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의 관심사라든가 의견이나 이런 걸 항상 주의 깊게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가끔 뭐 북카페에서 설문조사도 하긴 하고 그렇죠.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의견, 지금 이 칵테일 이론에 비추어서 이제 부동산 신작도 한번 좀 보면 되겠는데요.